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분석의 주제, 바로 429조 원의 역설입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축제였는데 이상하게 우리 동네 산거리나 내수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잖아요. 마치 금융 추리극을 풀듯이 이 기이한 현상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429조 원.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인데요. 이게 바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자본 이득의 총합입니다. 와, 대단하죠? 2011년부터의 과거 평균치랑 비교해보면 무려 22배나 뛴 수치거든요. 코스피가 진짜 제대로 축제를 벌였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잔치가 열렸는데 왜 우리 동네 식당이나 상권은 여전히 침체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429조 원이라는 큰 돈이 우리 지갑에 꽂혔다면 거리에 돈이 팍팍 돌고 경제가 살아나야 맞잖아요. 현실은 완전 정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흔적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사라진 자산 효과입니다. 내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자산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내 자산 가치가 쑥쑥 오르면 심리적으로 나 좀 부자 된 것 같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고 소비를 늘리게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거든요. 다들 공감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기막힌 수치를 한번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딱 1만 원을 벌었다고 쳐볼게요. 기분 좋아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 먹을 법 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으로 1만 원을 벌었을 때 실물 경제에 고작 130원을 썼습니다. 130원이요? 요즘 길거리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도 못 뽑아 먹는 돈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겨우 1.3%입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429조 원 중에 동네 상권으로 흘러간 돈이 진짜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한눈에 보여주는 꽤 충격적인 결과죠. 사실 이 1.3%라는 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기형적인 수치인지 확 와닿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 보면 자산 효과가 보통 3%에서 4%대거든요. 심지어 그 길고 긴 침체를 겪었다는 일본조차도 2.2%로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이건 유독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만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딘가에 꽉 막혀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그 꽉 막힌 돈길의 끝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단서, 바로 부동산 블랙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냈는데요.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수익의 무려 70%가 내수 시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부동산 시장으로 직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서 여행 가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사려고 이른바 영끌 자금으로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 소비 시장으로 가야 할 거대한 자본이 부동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블랙홀로 남김없이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서울 주택을 살 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돈의 비중을 봤더니 작년 5월만 해도 4.9%였거든요. 근데 불과 1년도 안 지난 올해 1월에 이게 8.9%로 훌쩍 뛰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주식 빼서 서울에 집 산다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늘어났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민수 차장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실현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면서 추가적인 소비 여력 확보를 제한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결론이 아주 명확하죠. 기승전 부동산, 이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우리의 자본 구조가 결국 나라 전체의 소비 능력을 그야말로 질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서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부의 쏠림 현상이 어떻게 경제의 발목을 잡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씁쓸한 부분인데요. 부의 쏠림 현상이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무려 73.2%를 소득 상위 20% 가구가 꽉 쥐고 있어요. 나머지 80%의 평범한 사람들이 남은 26.8%를 쪼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어마어마했던 주식시장의 호황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돈 많은 상위 계층들끼리만 즐긴 철저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축제였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당장 우리 집 자산만 돌아봐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 가계 전체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고작 7%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비율 자체가 구조적으로 너무나도 좁은 거죠. 절대 다수의 자산이 부동산 한 곳에 꽁꽁 묶여 있으니까 코스피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서민들 지갑이 두둑해지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답답한 구조 속에서도 한 줄기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거든요. 2019년 말에 612만 명 수준이던 개인 투자자 수가 작년 말에는 무려 1,442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가 넘게 뛴 거죠. 그만큼 주식 투자의 저변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그런 긍정적인 자산 효과의 잠재력이 쑥쑥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서는 바로 레버리지 경고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비투의 아슬아슬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진짜 돈을 번 분들도 사실 막상 그 돈을 펑펑 쓰진 못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국내 증시가 워낙 변동성도 크고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아쉽다 보니까 주식 계좌에 찍힌 빨간불을 이거 내 돈이다 라고 확신하게 보드는 이거 언제 파란불로 바뀔지 모르는 사이버머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신용융자 같은 이른바 B2가 지금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잔뜩 끌어다 지은 모래성 같은 수익인데 마음 편하게 소고기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일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막 오를 때도 소비가 안 늘었는데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훅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단계로 자산 가격이 쪼그라들겠죠. 그럼 2단계, 레버리지, 무리하게 끌어다 쓴 B2의 이자와 채무 부담이 순식간에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럼 결국 3단계, 감당도 안 되는 빚더미에 짓눌려서 소비는 지금보다 훨씬 아주 극심하게 얼어붙는 엄청난 경제 하방 압력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진짜 무서운 양날의 검인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역대급 호황으로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429조 원조차 우리 경제의 엔진을 다시 살려내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비주로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고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늪에 깊숙이 빠져있는 지금의 우리 경제는 과연 예기치 못한 시장의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화려한 주식시장의 숫자에 취해 있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진짜 기초 체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